중국은 앞으로도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을 때마다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것 같은데 미국은 히토류를 위해서라면 중국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당연히 그걸 원하지 않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류를 직접 채굴해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재 재발견 옥지회 박한길입니다. 연구원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미중관계의 핵심 히토류 가지고 와봤습니다. 히토류라고 하면은 희귀금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히토류가 왜 미중관계의 핵심일까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히토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고 이 기사 헤드라인에서 보시다시피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마다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히토류를 공급하지 않을 때마다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미중관계가 나빠지면 히토류 가격이 오르고 좋아지면 내린다는 거네요. 근데 히토류 가격이 오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도 가격인데 이 히토류의 품귀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히토류가 없으면 이 생산을 할 수 없는 제품들이 있고 그 제품 중에는 필수 전략 물자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히토류가 꼭 들어가야 되는 제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히토류가 그냥 금속 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히토류는 히토류라는 금속 한 개가 아니고 희귀한 금속 17종을 묶어서 히토류, 즉 Rare Earth Element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저번에 통제했지 않아? 또 통제해?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히토류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때 통제한 금속과 이번에 통제한 금속은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이 저번에 히토류를 통제했다고 들었는데 뭘 또 그렇게 자꾸 통제하나 궁금했거든요.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히토류가 들어가는 제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제된 히토류는 이 네오디듐 같은 고성능 연구 자석에 사용이 되고요. 이 전기차나 의료 및 원자료용 첨단 소재로 응용됩니다. 잠시만요. 연구 자석은 제가 처음 듣는 말이라서 그게 어떤 거죠? 네, 연구 자석은 한 번 자성을 띠면 외부에서 일부러 자성을 제거하지 않는 한 오랫동안 자력을 유지하는 자석을 의미합니다. 이 자석은 우리가 잘 아는 자석 스티커나 냉장고 문부터 시작해 스피커,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 MRI 장비 등 아주 정교한 분야까지 사용됩니다. 연구 자석이 없으면 스피커는 소리를 만들 수 없고 전기차 모터는 작동을 하지 않고요. 풍력이나 수력 발전기도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MRI 장비는 초광력 자석이 없으면 촬영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연구 자석 때문에라도 히토류는 소량 고효율 자원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단 1~2g만 안 들어가도 제품 성능이 아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제품들은 히토류가 없으면 아예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이 이렇게 히토류를 틀어잡고 있는 거였네요. 중국이 안 팔면 다른 데서 구하면 될 것 같아서 중국 외에는 대체제가 없을 정도로 중국이 히토류를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채굴은 전 세계에서 69% 비중을 차지하고요. 정제 공급은 90%를 차지합니다. 심지어 히토류도 경히토류랑 중히토류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중히토류는 중국이 99% 비중으로 생산하고 있으니까 거의 중국이 다 해먹는다고 봐도 무리가 없죠. 거기다가 중국은 히토류 채굴과 재련을 쿼터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에서 보시다시피 정부가 생산량을 동결하면서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 듣는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중히토류는 또 뭐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토류는 중히토류와 경히토류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경히토류는 가벼운 히토류 7종을 의미하고요. 더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편입니다. 중히토류는 무거운 히토류 10종을 의미하고요.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고가입니다. 근데 아까 중국이 거의 대부분을 다 해먹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도 중국이 많이 생산하기는 하지만은 독점 수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요. 네, 특히 히토류에 중국 독점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 요인이 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은 세계 최대 히토류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히토류 정제에는 환경오염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환경 규제가 다른 곳보다 강하지 않아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서방 국가들이 환경 규제로 히토류 채굴을 포기할 때 중국은 환경 규제보다는 전략적 자원 확보에 집중하면서 생산을 확대했고 채굴과 재련, 가공, 제품화까지 수직 통합형 공급망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 저가로 중국이 히토류를 덤핑하면서 미국과 호주 등 경쟁국의 생산자들이 붕괴했고 전 세계가 중국산 히토류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원 무기화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히토류는 단순 채굴보다 오히려 정제가 더 어려운데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정부 지원으로 고순도 정제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는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현재 중히토류 분리 기술에서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다른 서구 국가들이 손대지 않는 히토류 생산에 집중을 했고 높은 기술력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공급이 늘어나자 남아있는 기업들마저 붕괴하면서 중국이 독점을 하게 된 거네요. 그럼 중국은 이런 독점 생산자의 지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형태로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말이 거창하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국가와 사이가 안 좋을 때마다 그 국가를 대상으로 한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직관적인 네이밍이네요. 그러면 중국은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언제 수출 통제를 시행했을까요? 네, 수출 통제는 최근에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좀 빈번해지기는 했는데요. 가장 최초의 역사는 20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이 요새는 미국이랑 좀 많이 싸우는데요. 2010년에는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 열도 분쟁이라는 걸 하면서 처음으로 히토류 수출을 중단시켰습니다. 물론 이때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통관 지연이나 검사를 강화하는 식으로 수출을 막았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일본은 히토류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생산 차질 위기를 대대적으로 겪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은 전자제품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자제품으로 먹고 사는 국가가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면서 비상이 걸렸고요. 아무래도 그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결국 일본이 중국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히토류 하나 때문에 싸우다가 You win이라고 선언을 한 거라고요? 뭐 때문에 싸운 건데요? 네, 이 싸움은 센카쿠라는 영토를 둘러싼 분쟁 때문에 생겼습니다. 여기서 센카쿠 열도라고 하면 일본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만과 일본 사이에 있어 중국과 대만,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입니다. 분쟁 자체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2010년 9월에 일본 경찰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격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당시 일본 해양경찰청이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했고 불법 조업을 이유로 선장을 체포했는데요. 자국 사람을 일본 경찰이 잡아가니까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그 결과 외교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아까 일본이 결국 굴복했다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굴복했나요? 9월 초에 그 사건이 벌어졌고 9월 중순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는데요. 이 무역 제재를 가하자마자 산업계에서 바로 난리가 나니까 9월 말 결국 일본은 중국 선장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되게 굴욕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중국이랑 일본의 경제 규모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때는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도 일본이 바로 무릎을 꿇은 걸 보면 히토류의 힘이 큰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히토류의 위력을 입증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그때부터 이 히토류를 본격적으로 무기화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고요. 공급망 통합에 매진한 결과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최근에도 수출을 통제한 사례가 있을까요? 재작년부터 관련 기사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서. 네, 정확히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자원 무기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10월 중국은 고순도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의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히토류는 아니지만 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필수 금속이기 때문에 중국 조치로 인해서 한동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2023년 12월입니다. 이때는 실제로 히토류 수출 제한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석 제조 기술을 포함한 히토류 수출 통제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금속 수출이 통제된 것은 아니고 가공 기술이 제한되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트럼프 2기 집권이 확정되었고요. 이를 견제하는 모양새로 2024년 12월 안티몬과 갈륨, 게르마늄의 수출 금지가 2025년 2월에는 텅스텐과 인듐의 통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참고로 안티몬과 갈륨, 게르마늄, 텅스텐, 인듐은 반도체와 전자,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필수 금속이지만 히토류는 아닙니다.
그럼 히토류 금속은 아직 통제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있습니다.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하면서 대규모 상호 관세를 부과했던 2025년 4월 2일로부터 이 이틀째 되는 날, 중국은 처음으로 히토류의 7종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제된 금속 7종은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뷴,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대중 수입품에 고유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보복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카드를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히토류 수출을 통제한 첫 케이스네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네, 그 결과 히토류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돌리늄 가격은 1월 초 톤당 17만 5천 위안에서 5월 초 20만 위안까지 올랐고요. 디스프로슘 가격은 키로당 220달러에서 28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수출을 통제한 히토류 가격은 오르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히토류를 채굴하는 회사인 MP 머터리얼즈 주가는 4월 16일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광물 가격이랑 광물 회사 주가는 연동되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네, 그건 미중 긴장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4월 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후 4월 중순까지는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서로 표면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트럼프가 직접 화해 제스처를 보이면서 긴장이 완화되었습니다. 히토류 채굴 기업의 주가는 히토류 가격이나 공급 국가의 정책과 주로 관련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 강도와 비례하는 편인데요. 이 말씀을 해주신 김에 관련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연초부터 이 회사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슬금슬금 오르다가 2월 4일 미국이 중국에 펜타닐과 관련된 이 10%의 관세를 발효하면서 가격이 한번 크게 올랐고요. 2월 10일에는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와 상품에 이 10에서 15%의 보복관세 부과하면서 또 올랐습니다. 3월 4일에는 미국이 펜타닐과 관련된 관세를 10% 추가해 총 20%의 관세가 적용되면서 갈등이 본격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대규모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고요. 4월 10일까지 갈등이 격화된 결과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각각 145%와 1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 회사 주가 역시 최고 수준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 트럼프가 갑자기 중국의 협상을 촉구하면서 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잘 싸우다가 왜 갑자기 화해를 요청했냐면요. 관세 전쟁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아닌 미국 경제의 침체 우려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기 국채 가격이 급락하는 등 이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니까 트럼프는 중국의 협상을 촉구하기 시작했고요. 중국 정부는 처음에는 대화에 소극적이었지만 이대로 두면 중국 경제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점차 화해 보드가 조성되었습니다. 결국 5월 11일 양국이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90일간 115%의 상호 관세 인하에 합의했고 이후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 또한 해제되면서 이 회사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두 국가가 일단 휴전한 덕분에 당분간 히토류 수급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근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중국은 앞으로도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을 때마다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것 같은데 미국은 히토류를 위해서라면 좀 중국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꽉 쥐고 있고 수틀리면 언제든지 수출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미국은 당연히 그걸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류를 직접 채굴해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니 어떻게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으면 진작하지 왜 안 했나요? 일단 트럼프가 생각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뉴스에서 다들 많이 보셨을 러우 전쟁 종전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 맺기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심해 채굴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랑 협정 맺는다는 것은 들어봤는데 잘 안 돼가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그리고 심해 채굴은 또 뭐죠? 그거는 진짜로 처음 들어봅니다. 네,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이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에 진심인데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히토류가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질과학연구소는 히토류의 약 3%,
즉 50만 톤 가량이 우크라이나에 묻혀 있다고 추산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 또한 우크라이나 히토류 매장량을 약 5천억 달러, 즉 하나로 720조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4,400만 톤을 가진 중국에 비해서는 매장량이 작은 편이고 심지어 190만 톤을 가진 미국보다도 작지만 미국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진심인 이유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영구자석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히토류 중에서도 영구자석을 만들 수 있는 네오디듐이 매장되어 있어 가치가 높다고 평가됩니다.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네오디듐 자석의 85%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트럼프에게는 우크라이나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죠. 그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그린란드도 매입하려고 했다는 게 떠올라서 그것도 혹시 히토류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이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노리는 이유 또한 히토류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는 서방권에서 유일한 디스프루슘의 대규모 매장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디스프루슘이라고 하면은 전기차와 원자로, 군용기에 필수적인 중히토류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디스프루슘은 이번에 중국이 수출 통제한 이 7종의 히토류 금속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부터 그린란드까지 트럼프 야망은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혹시 우크라이나와의 그 광물 협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대가로 5천억 달러 규모의 광물 제공을 요구하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파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2달간의 협상 끝에 4월 30일 광물 협정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안보 보장이 생략된 공동투자기금 설립이라는 다소 완화된 형태의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질적 투자와 협력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에 있는 광물의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광물이 이 러시아 점령지에 위치하고 있고 광물 정보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잘 되어서 이 원하던 히토류가 채굴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히토류 채굴하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트럼프가 밀고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네, 나머지 방법은 심해 채굴입니다. 4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심해 광업 산업의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태평양 일부 지역의 3,500에서 6,000m 심해 해저면에는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다금속 단괴라고 불리는 광물 응고물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다금속 단괴에는 히토류나 니켈, 코발트가 다량 포함되는 데다 이 중 10억 톤 이상이 미국 해역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축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저에 광물이 그렇게 많으면 그동안 개발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요? 네, 해저 광물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의 국제해저기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국제해저기구가 국제해역에서의 심해 채굴 기준을 검토해 왔지만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의 허용 수준에 대한 의견 차이가 해결되지 않아 그동안 공식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환경단체들도 이 심해 채굴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다양성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이 히토류 재련에 가장 앞장서는 중국조차도 국제법을 우회하는 해저자원 탐사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심해 채굴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럼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네요. 그치만 지금까지 저희가 본 트럼프라면 유엔 기구랑 싸워가면서까지도 정말 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정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관계의 키, 히토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태양광 일부 지역의 태평양, 네, 뭐라 했어? 태양광.